안녕하세요. 사연을 남기는 게 처음이라 참 떨리네요. 그래도 제가 겪은 무섭고 황당한 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글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러스트를 그리는 30대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사연은 어쩌면 주위에서 쉽게 겪기 힘들면서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시골에 외할머니가 혼자서 지내셨는데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도시는 불편하시다고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양로원이나 요양원으로 모시기에는 그때 당시에 부모님께서 좀 그러셨나 봐요. 아빠는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며 엄마의 고향으로 귀농을 하시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실제로 농사도 짓고 할머니 댁에 사셨는데 할머니는 엄마 아빠가 내려가신 지 3년도 안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작은 건물을 사셔서 카페를 오픈하셨어요. 아빠는 평생을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살다 보니 정도 많이 들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참 좋으시고 저보고 혼자 지내도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대학 생활에 푹 빠져 있어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기에 아빠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밤늦게 들어와도 구박할 사람이 없어서 더 좋아했던 기억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디자인 회사에 입사해서 일러스트 작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그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 사랑도 하며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때까지는 평탄하고 순탄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큰일 한 번 없고 큰 사고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사귀면서 환승 이별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잠깐 만난 것도 아니고 저는 그와 3년을 사귄 연인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우연히 본 전 남자친구의 인스타를 보여주며 너희 언제 헤어진 거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는 당당하게 인스타에 떡하니 새로운 여자친구와의 애정 행각을 올렸더군요. 친구 덕분에 전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른 여자를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환승 이별이었던 거죠. 정말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껏 그를 사랑한 3년의 시간들이 다 허무하고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그를 보면 손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바보처럼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라도 한번 쥐어 뜯어 놓아도 됐을 텐데 말이죠. 당시에 제가 그를 많이 사랑하고 믿고 있었나 봐요. 회사에서 도저히 그 사람을 보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하는 상황이니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서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엄마 밥도 먹고 싶고 엄마 품에 안겨 어리광도 부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려가서 엄마 곁에 있으니 우울증이 나아가더라고요. 제 아픔이 점점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작은 카페를 하고 계셨는데 커피와 함께 달달한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파는 디저트 카페를 하고 계셨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꽤 바빴기 때문에 저는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다 바빠지면 부모님을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함께 일을 하니 부모님을 도와드린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참 잘 내려왔다 싶었어요. 그곳에는 엄마 친구분이 자주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항상 온몸을 명품으로 둘러 입고 오시곤 하셨어요. 머리를 틀어 올리시고 선글라스를 쓰고 오시면서
저를 보고 딸 참 예쁘게 생겼다, 머리도 좋다 하시면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엄마의 친구분은 잘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사모님일 것 같은데 가끔 커피를 벌컥거리며 마신다든지 호탕하게 웃는 모습은 옷 차림새와는 잘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곤 했어요. 뭐, 원래 성격이 털털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던지는 농담도 교양보단 오히려 상스럽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가끔은 저에게 성적 농담을 거침없이 던지시기도 했죠. 저는 그런 농담을 들을 때마다 억지로 웃어 넘겼는데 엄마가 몇 번이나 아주머니께 주의를 주어도 자꾸 그런 농담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어느 날은 뜬금없이 저에게 자신의 조카를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무척 든다면서요. 남주기 아까운 조카라서 둘이 이어주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너 지금 남자친구 없지? 우리 조카 만나볼래? 우리 서진이가 얼굴도 잘생겼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여자애들이 따라다닌 줄 아니? 거기다 똑똑해서 공부도 참 잘했어. 너 서울의 KD 알지? 거기 출신이야. 대학 졸업하고 여기 내려와서 회사 차렸는데 그게 또 얼마나 잘 되던지. 외제차 끌고 다니잖아. 남주기 아까운 애인데 내가 너하고 너희 엄마 보고 소개해주려고 하는 거야. 거절하지 말고 한번 만나나 봐. 그렇게 잘난 조카인데 왜 저를 소개해준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난 엄친하면 이미 여자가 있을 것 같았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당분간 혼자 지내고 여유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저는 아주머니께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에게 계속 조카를 만나보라고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젊은 애가 그렇게 순정을 지키고 그러니? 남들은 헤어지고 하루 만에 다른 사람 만나서 주둥이 붙이고 모텔 들어가고 난리가 나더라. 그렇게 지고지순해서 어디다 쓴다니? 남주기 아까워서 그래. 한번 만나봐.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그렇게 거절하는 거 아니다. 저는 난감해졌어요. 그래도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마음의 여유가 정말 없었거든요. 사실 새로운 인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젊은 애가 꽉 막혀서 말도 안 통한다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마음이 안 열리는 것을. 사실 아주머니 조카라는 말에 거부감이 더 들긴 했어요. 그렇게 거절을 하고 카페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고상하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흰머리를 곱게 빗어넘기고 샛노란 가디건을 입으신 모습이 나이가 들어도 참 곱다 싶은 할머니셨어요. 가게로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500원 복권을 내밀고서 커피 한 잔을 달라고 하시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손에 들린 500원 복권을 보니 오래되었는지 낡고 여기저기 벗겨져 있는 것이 손때가 참 많이 탔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그걸 내밀었습니다. 낡은 500원 복권을 본 엄마는 익숙하신 듯 아메리카노 한 잔과 크루아상 한 개를 할머니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제가 왜 돈을 안 받고 그냥 드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돈은 나중에 손주가 한꺼번에 줘. 오시면 꼭 저렇게 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예전에 커피하고 빵을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셨나 봐. 할머니 남편분께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방에 가서 500원 복권을 내밀며 커피를 사주셨대. 가끔 치매기가 도시면 저렇게 복권을 들고 오셔. 저는 커피를 드시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분명 커피를 드시면서 남편분을 떠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앞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던 엄마의 친구분이 입을 실룩이시더군요. 어이구, 다 늙어서 정말 청승이지. 그러니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하는 거야. 남의 영업집에 뭐 하는 건지
가족들은 치매 환자를 왜 돌아다니게 만드는지 몰라. 저러다가 사고라도 나봐. 괜한 사람들만 피해보잖아. 예, 저렇게 고온 치매도 걸리기 어렵다더라. 예전에 우리 마을에 정씨 할머니 생각 안 나? 그 할머니 맨날 우리한테 지팡이 들고 쫓아왔잖아. 그렇게 고약한 치매 아닌 거로 가족은 감사해야 하는 거야. 너는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그 노인네도 참 고약했어. 둘이 도망가면 나만 쫓아오는 거 있지? 아무튼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 예, 정원아. 아무튼 우리 조카 한번 들리라고 할 테니까 이야기나 한번 나눠봐. 그렇게 좋은 남자 흔치 않아서 그래. 나 간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 내밀며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아주머니는 쌩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께서 커피를 다 드시자 다가가며 다시 복권을 손에 꽉 쥐어드렸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셨어요? 이거 돌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이거 들고 오셔야 커피 드실 수 있어요. 아셨죠? 이거 주머니에 챙겨드릴게요. 다음에 또 오세요. 맛있게 커피 내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새아기는 참 예뻐. 이렇게 마시는 빵하고 커피 주고 참 예뻐. 우리 손주 오면 꼭 소개해줄게. 우리 손자 참 착해. 새아기랑 잘 어울릴 거야. 내가 잘 알아. 아이 참. 어머니, 저 남편 있어요. 저기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손주는 더 좋은 아가씨랑 엮어주세요. 아셨죠? 다음에 꼭 다시 들리세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카페를 나가셨어요. 엄마는 자신만 보면 새아가라고 부르며 손주를 소개해준다고 좋아하셨어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젊어지는 느낌이 드신다고요.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질투는커녕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마 친구인 아주머니 말대로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른 남자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반듯하게 생기고 호감형으로 생기긴 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저에게 다가와서 싱긋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고모 소개로 얼굴 보러 들렸어요. 괜찮은 아가씨가 있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안아볼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오길 잘했는데요. 정말 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잠시 이야기 나누어도 될까요? 그렇게 말하며 씩 웃는데 정말 처음에는 거부감이 밀려 들어왔어요. 어째서인지 그의 눈매는 전 남자친구의 눈매를 닮아 있는 겁니다. 웃을 때마다 밀려나는 그 눈매가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죄송해요. 전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렇게 오셨으니 커피 한 잔 드릴 테니 마시고 가세요. 헛걸음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면 저랑 연애하는 게 어때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만나야 잊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랑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그 사람이랑 다르게 정원 씨를 많이 아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연애는 관심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나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카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딱 그때 마침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잠시의 실수였다고 말입니다. 3년의 세월을 그렇게 허무하게 자기 손으로 찢어놓더니 다시 시작하자는 그의 말에 기가 차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갈기갈기 조각내놓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는지. 제가 용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제야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다나요?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개소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너와 시작할 일 없다고 딱 잘라내버렸죠. 나중에 동료한테 들으니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는 금세 그를 질려하고 그대로 뻥 차버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쓰레기 청소부도 아니고 왜 다시 그 사람을 줍겠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머리와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를 한 번만 봐줄까? 하는 간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그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의 조카가 와서 저를 자꾸 떠보는 겁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에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요. 고민 있으면 저한테 털어놓아요. 서로 도우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전 남자친구를 닮은 눈매를 가지고 살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단칼에 잘라내었죠. 닮은 것도 꼴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 때문에 이렇게 안 오셔도 돼요. 에이, 왜 말이 그래요? 저는 커피 마시러 이곳에 오지도 못하나요? 커피도 맛있고 또 여기 디저트 직접 만들어서 맛있어서 오는 겁니다. 물론 정원 씨 보러 오는 것도 있지만 말이죠. 전 남자친구와 닮은 그를 계속 봐서일까요?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일까요? 정말 감정이 싱숭생숭해졌어요. 분명 내 감정인데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을 들고 몇 번인가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눌렀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니 정말 저는 이러다가 그 쓰레기랑 다시 만날까봐 걱정돼 갔어요. 얼마나 힘들게 그를 내 머리와 가슴에서 쫓아냈는데 다시 파고 들어오는 기억을 지우기 위해 저는 그 아줌마 조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다시 용서한다고 해도 분명 그는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거잖아요. 저와의 3년의 시간을 쉽게 버린 그였으니 저는 복수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도망치듯 조카를 선택한 거였죠. 지금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인연이 시작부터가 잘못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보통 우리는 저희 카페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고 저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참 위트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저는 그를 이용해 전 남자친구의 연락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참 다행이었지만 그에게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를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카페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500원 복권 할머니와 함께 나타나서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노트북으로 무엇을 써내려갔어요. 덥수룩한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남자는 그냥 보면 숫기 없는 고시생처럼 보였어요. 엄마가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할머니의 손자라고 하셨어요. 가끔 와서 밀린 커피값도 내주고 저렇게 할머니와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엄마에게 소개해준다고 한 그 손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할머니와 오던 그 손자는 저와 새로운 남자친구를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와 몇 번 눈을 마주치기를 반복하다가 유심히 남자친구를 지그시 쳐다보다가 무언가를 노트북에 써내려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글을 보면서 소설을 쓰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어요. 사람 행동을 관찰하며 묘사를 하나 싶었죠. 그렇게 하루는 남자친구가 돌아가자 그 할머니 손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뜸 저에게 그와 얼마나 만났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아까 그 사람 만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직업이나 가족관계 그런 거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처음 말을 걸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할머니 손자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앞뒤 다 잘라내고 저에게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하물며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게 궁금하신 거죠? 제 남자친구의 엄마의 친한 친구의 조카예요. 이만하면 사람 배경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아닌가요? 보증하는 사람도 있고요. 할머니 손자는 자신의 턱을 살짝 문질러 대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손자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럴까요? 그 뒤 남자친구의 행동이 다 수상쩍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저의 마음에 거슬렸죠. 분명 약속 시간 안에 온다고 해놓고 30분이나 늦는다든지 담배를 안 피운다는 말과 다르게 진한 담배 냄새가 옷에 벨 정도여서 옆에 있어도 냄새가 풍겼거든요. 담배 안 피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나요. 주위의 사람들이 담배를 자주 피우는 건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벌써 저 30분이나 기다렸다고요. 금방 온다고 해서 이미 영화표도 예매해놨는데 환불했단 말이에요.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급하게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는 바람에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왔거든? 그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몸에 뱄나 봐. 꼴초야 꼴초. 나도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니까. 갑자기 연락이 오다니 아주 급한 일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30분 안에 잘 해결이 되었네요? 그래도 늦으면 연락이라도 좀 주지.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별로 급한 일도 아닌데 사람을 붙들고 시간만 뺏겼어. 괜히 담배 냄새만 배게 미안해. 영화 보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고 밥이나 먹으러 갈까? 왠지 얼렁뚱땅 넘겨버리려는 느낌도 났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주머니가 오셔서 엄마랑 이야기하는데 왜 오늘은 데이트 안 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아까 회사에 있는 거 보고 왔다고요. 젊은 애들이 만나서 데이트도 부지런히 해야지 라고 하시는데 분명 저에게는 출장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보셨냐고 물으니 바로 방금 전에 만나고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출장을 근처로 갔나? 하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만난 지 2달도 안 되어서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원아, 혹시 돈 모아둔 거 있어? 내가 회사에 급전이 필요한데 딱 이번 달만큼만 치를 대금이 필요하거든? 원래는 거래처에서 대금을 줘야 내가 그 돈으로 다른 곳에 대금을 치르는데 갑자기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번 달만 넘겨주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정 안 봐주기 그렇잖아. 우리가 생명인데.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봤더니 딱 1,000만 원이 부족하네. 그래서 그런데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돈 받으면 내가 갚을게. 저는 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아직 그 정도로 신뢰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돈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고모부님이 이 지역 유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께 부탁해보세요. 아끼는 조카 일이니까 분명히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제 말에 그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저보다 확실하게 돈을 꿔줄 사람이 있는데 굳이 저까지 보탤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저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몇 번이나 이런 대화가 오가니까 괜히 그 할머니 손자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그의 말에 무슨 뜻은 아닌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칼에 거절을 했죠. 거절은 거절이었지만 그 사람은 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저에게 말을 한 것은 아닌지 그가 다시 카페에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또 그가 할머니와 나타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가져다 주며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저번에 저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거 왜 물어보신 거예요? 뭐가 이상한 게 보이던가요? 그는 검은 뿔테 안경을 밀어올리며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따님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돈 꺼달라고 하던가요? 혹시 그 사람한테 돈을 주시거나 한 건 아니죠? 저는 그의 말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저에게 돈을 요구한 것을 알고 있는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꼭 우리 둘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아니요. 아니, 맞아요. 그 사람이 저에게 돈을 꿔주라고 한 건 맞는데 돈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둘이 아는 사이였나요? 아, 아는 사이는 아니고 제가 대학에서 범죄 심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연히 두 분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 남자분 특징이 딱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군요. 두 분이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따님께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보통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 알아보라고 충고를 해드린 거죠. 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사기꾼일 수가 있다니, 그 사람은 엄마의 친한 친구의 조카잖아요. 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마 친구분을 믿어야 하는 건지 처음에는 분간이 되질 않았어요.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조카와 고모가 짜고 저희에게 사기를 치는 거니까요. 아무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기도 그렇고 저는 다시 그에게 물어보았어요. 사기꾼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직 그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아니, 사실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말만 믿어서 사기꾼이라는 걸 밝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그 사람의 뒤를 캐야겠죠. 처음에는 그냥 묵인하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인데 카페 사장님 따님이셔서 그냥 넘기기가 그렇더라고요. 카페 사장님께서 할머니를 잘 보살펴 드렸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면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혼자서 뒤를 캐는 게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모르겠는데 엄마의 친구분의 조카이다 보니까 잘못했다가 두 분의 우정이 저 때문에 금이 갈까봐 걱정되네요. 뒤를 캐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일단 그 사람이 회사나 집이 어딘지는 알고 계시나요? 뒤를 캐려면 역시 미행을 하면서 어디로 다니는지 행적 추적이 먼저일 것 같은데, 이런 사건 보면 보통 직장이나 집도 거짓이거나 생판 다른 곳일 경우가 많아서 조금 있다가 저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곳으로 올 거예요. 그럼 저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같이 미행하는 건 어떨까요?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곧 저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러 들어오더군요. 한번 그를 사기꾼으로 보기 시작하니 그의 행동들이 다 의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정원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응? 이제 곧 한 달 다 되어가는데 이대로 두면 나 정말 부도 날 것 같아. 1,000만 원 가지고 부도라니 이거 너무한 것 같지 않아? 우리 사이에 1,000만 원도 융통을 못 해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나도 정말 그 정도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은행에 가서 대출이라도 알아보는 건 어때요? 당신 정도면 1,000만 원 금방 대출될 것 같은데. 일단 은행 가서 급한 불이라도 꺼봐요. 그는 저를 보며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더라고요. 그리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네 일 아니라고 말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 부모님 카페 운영하시니까 나 도와주라고 말 한번 해보든지. 네가 돈 1,000만 원만 빌려주라고 말이라도 꺼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애원하는데도 안 도와줄 수가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진짜 내가 힘들어서 그래.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응? 작은 돈이라도 괜찮아. 그럼 있는 대로 일단 도와주면 안 될까?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돈 달라고 말을 못 꺼내겠네요. 고모부께 말은 해본 거예요? 그렇게 급하면 일단 가서 말이라도 해보세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정도 돈도 못 해줘? 1,000만 원이 안 되면 몇백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래? 정말 이 사람은 저를 돈줄로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 그에 대해 밝혀진 게 없으니 꾹꾹 참고 그 상황을 넘겨야 했습니다. 그는 화가 난다며 의자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머니 손자와 눈이 마주치며 밖으로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사람 뒤를 뒤쫓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가 따라오는 것을 모르는지 바로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는 내용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오, 자기야, 일 끝났어. 어디 있다고? 아, 거기? 아, 알고 있어. 응응, 알았어. 금방 간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알았어, 내가 미안해. 금방 가. 지금 그 근처야. 전화 소리만 들으면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게 틀림없었죠.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세 블록 정도 떨어진 식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세 블록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할머니 손자와 저는 식당 쇼윈도에 고개만 살짝 내밀고 밖에서 식당 안의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는 30대 여자와 3살가량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열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꾹 눌렀죠. 그래, 아는 지인일 수도 있지. 설마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엄마 친구분이 소개를 해주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한참 만에 식당에서 나오는 세 사람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여자아이는 그 사람의 다리를 꽉 부여잡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붕어빵처럼 닮은 게 그의 딸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딸아이를 번쩍 안고 볼에 뽀뽀하고 껴안아주고 한 손으로 들쳐안고는 옆에 있는 여자의 어깨를 꽉 껴안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당장 뛰어나가서 그놈의 머리채를 잡아야 하나? 이미 딸과 아내가 있으면서 왜 나한테 이러나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 손자가 더 어이가 없는지 옆에서 육두문자를 뱉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듯이 너무 시원했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두 사람을 찍었죠. 나중에 혹시 증거로 삼을 수도 있다고요. 머리를 긁적이며 사실 자신은 범죄 심리가 전문이라서 이쪽은 잘 모르니 일단 찍어놓자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은근 귀엽더라고요. 저를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주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든든하던지. 저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계속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그 여자가 딸을 태우고 그 사람의 외제차를 운전하고 휑하니 사라졌습니다. 설마 저 차도 그 사람 것이 아니었는지 입이 떡하니 벌어졌는데 더 놀랄 일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가 근처 PC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일이 급하거나 친구들과 가끔 가는 곳이니까요. 문제는 그가 PC방에서 무엇을 하는가였어요. 몰래 안으로 따라 들어가 저희는 자리에 앉아 그가 무엇을 하는지 엿들었어요.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아이템 거래를 하는 것 같았어요. 거래를 하기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더 싼 가격으로 거래를 했는지 큰 소리로 욕을 하더라고요. 점점 그의 실체를 알고 나니 나오는 건 정말 한숨뿐이었어요. 할머니 손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PC방 사장님과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과 이야기해봤는데 저 사람은 이곳의 죽돌이래요. 종일 이곳에 와서 게임하고 그 아이템 팔아서 생활비 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자주 와서 몇 마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데 아내도 지금은 사실혼 관계면서 딸도 친딸이 맞는다고 하네요. 아내는 옷가게를 하고 차는 모두 아내 것을 빌려 쓰는 것 같아요. 아내한테는 자신이 직장에 다닌다고 하고 이곳에서 아이템 팔아서 집에 조금씩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저 사람은 저와 아내 두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쓰레기를 피하려다가 이번에는 더 냄새나는 똥차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순간 제 입속에 있는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그 사람이 아씨, 라면 왜 안 와? 하고 외치는 겁니다.
저는 알바가 들고 가는 라면을 빼앗았어요. 제가 라면을 들고 가는데 할머니 손자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라면에 찬물을 붓더라고요. 그도 제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 라면을 들고 가 게임을 하고 있는 그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아, 차가워. 뭐야? 어떤 년이 지금 나한테 라면을 부었어? 야, 정신 나갔어? 또라이야? 뭐야? 정원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지금 라면 부었어? 뭐야? 미쳤어? 어디서 라면을 붓고 난리야? 그동안 나를 속인 거야? 사실혼 관계 아내도 있고 딸도 있으면서 왜 나를 만난 거야? 뭐 때문에? 나를 좋아해서 만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속인 거야? 당신 고모도 알고 있는 거지. 다 알면서 둘이 짜고 엄마랑 나랑 다 속인 거지? 그는 순간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너 좋아한 적 한 번도 없어. 어디서 서울에서 돈 많은 애가 시골 왔다고 순진하다고 한번 꼬셔보자고 해서 만난 거야. 돈 좀 뜯어낼까 하고. 순진한 척 굴면서 뒤로는 사람 캐고 다녔냐? 예쁘다 예쁘다 할 때 가만히 엎드려서 이쁨이나 받고 돈이나 주면 그만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사람의 손이 높이 올라가자 저는 손을 내밀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손자가 그 사람 손을 꽉 잡더니 밀치더라고요. 아, 진짜 인간 말종이 여기 있었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으려고 해도 듣고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당신 지금 누구한테 손을 올리는 거야? 어디서 함부로 여자한테 손을 들어, 양아치 같은 게. 지금 때리면 폭행죄 고소, 혹시라도 정원 씨한테 금품으로 거래한 게 있으면 사기죄 고소. 어떤 거 원해? 내가 법을 좀 알고 있어서 둘 중 하나 선택권을 주려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 해줄게. 말만 해. 그는 순간 뒷걸음치면서 이를 드러내더라고요. 이 자식 뭐라고 하는 거야? 나만 뒤로 호박씨 깐 것도 아니네. 아이씨, 난 저 여자 때린 적도 없고 돈도 안 받았어. 아무 금전적인 거래도 없다고.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게 와가지고. 아이씨. 사과해. 정원 씨한테 사과해. 너는 남자로서 그러고 살고 싶냐? 여자한테 빌붙어서? 빨리빨리 사과 안 해? 정원 씨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안 그러면 바로 나는 너한테 고소장 발부하라고 전화할 테니까. 할머니 손자가 핸드폰을 치켜들자 그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원 씨 미안해. 나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 고모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당신이랑 당신 집에 돈 많으니까 한탕 해보자고. 순진한 사람들이라 쉽게 믿을 거라고. 아이씨, 생활도 어렵고 돈도 없는데 자꾸 부탁하니까 나도 하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용서해줘. 제발 아내한테 비밀로 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그는 그 순간에도 아내에게 이 일이 들어갈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나는 남자마다 이 모양인지. 저는 저의 다리를 붙잡는 그의 손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생 정말 이렇게 답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남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연속으로 사람한테 대니까 진짜 죽고 싶은 맘만 들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할머니 손자와 함께 카페로 향했는데 엄마와 그 아주머니가 같이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라면 국물에 엉망이 된 저의 옷을 보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그러냐고 묻는데 저는 울먹거리며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속였어요? 서진 씨 뭐예요? 애 딸린 유부남인데 저를 왜 소개해줬어요? 사업가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죠. 일정한 직업도 없이 PC방에서 아이템 팔아서 생활비로 쓰는 사람이잖아요. 아주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너 무슨 말이냐? 서진이가 어쩌고 저째?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서진이가 그럴 리가. 무슨 애가 있다고 그러니? 너는 참 말을 이상하게 하는구나.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진이가 그럴 리가 없잖니. 생사람 잡지 마라. 제 앞에서 딱 잡아 떼시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방금
서진 씨한테 다 듣고 왔어요. 그 사람이 와이프랑 딸이랑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것도 보고 왔단 말이에요. 이래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진짜 돈 뜯어내려고 저희한테 그 사람 소개해준 거 맞냐고요. 그 순간 엄마는 아주머니께 마시던 커피를 들이부어 버리셨어요. 아주머니는 놀라서 커피 얼룩이 진 블라우스를 보고 두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이게 미쳤나?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여기에다 커피를 부은 거야? 야, 너 왜 그래? 네 딸이 미쳤다고 너까지 미친 거야? 엄마는 아줌마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면서 흔들었습니다. 그래 미쳤다 왜? 미치면 안 되냐? 네가 어떻게 그런 놈을 내 딸한테 소개를 해줘? 아무리 변변한 놈이 없어서 애 딸린 유부남의 뭐? PC방에서 뭐를 해? 이런 망할년이 내 딸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놈을 소개를 해주냔 말이야. 아줌마의 손이 엄마의 머리로 올라가자 아빠는 뒤에서 아줌마를 붙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부부가 쌍으로 난리네. 그래 맞다. 내가 애 딸린 우리 조카한테 너희 딸 꿰어라고 했다. 혼인신고도 안 돼 있어. 애만 있다 뿐이지 총각이야. 그리고 PC방에 있어도 돈만 잘 벌어다 주더라. 그런데 무슨 직업이 없어. 그렇게 반반하게 잘생긴 사람 소개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엄마는 아주머니의 말에 머리를 더욱 흔들어 제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년이 어디다 누구를 가져다 붙이는 거야. 야, 왜 그랬어? 어? 왜 그랬는지 이유나 알자. 내가 너한테 언제 서운하게 한 적 있냐? 네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이니까 혹시라도 섭섭할까 봐 너만 보면 내가 얼마나 조심한 줄 알아? 됐어, 이년아. 너는 서울로 대학 가고 나는 이런 총구석에 남아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서울 가서 좋은 남자 만나 평생 살다가 고향으로 기어 내려와서 건물 사고 카페 차리고 나보고 방긋방긋 웃을 때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났는데 배알이 꼬이더라. 엄마는 그제야 손을 놓고 친구분을 바라보셨어요. 아주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를 넘기며 울고 계시더라고요. 잘 산다면서, 남편이 지역 유지라면서.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면서 나보다 팔자 더 좋은 년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거짓말이야. 남편 유지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이거 가짜야. 너한테 밉보이기 싫어서 시장가로 샀어. 미친년.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해하지도 않는 년이 몇십 년 만에 내려와서 친구네 하면서 꼴값을 떠는데 딱 꼴보기가 싫더라. 거기다가 자식까지 있는 거 보니까 오장육부가 뒤틀리더라. 난 지금까지 자식 없다고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데 왜 나만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냐고. 아주머니는 소리를 꽥 지르시더니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밖에는 이미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지역사회다 보니 소문은 순식간에 싹 퍼졌습니다. 소문에 아주머니 조카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결국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도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이 지역을 떠나셨대요. 엄마는 가끔 앉아서 길게 한숨을 내쉬곤 하셨어요. 엄마의 잘못도 아닌데 뭔가 가슴에 응어리가 생기셨나 봐요. 다음에 또 할머니 손자를 보자 저는 그때 못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마터면 우리 가족이 모두 그분께 당할 뻔했다고요. 그는 할머니를 보살펴 주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을 잘 관찰하면서 대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말하는지 보인다면서요. 그는 그 후로 주말이면 할머니와 카페에 찾아와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갔는데 저희는 그때마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보러 오는 그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자신과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두 남자에게 그렇게 당하고 또 연애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저를 차분하게 기다려주더라고요. 괜찮다고요.
지금은 그 할머니 손자는 제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평생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가끔은 그 사람의 내면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고 찬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감정으로 말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듣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제가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과 시댁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부터 쭉 시작할 텐데 남편의 살아온 이야기가 얼마나 기구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아주 큰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지 않은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더러운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격하게 공감이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유년 시절을 아주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릴 적 친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던 남편을 위해 시부는 새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상당히 불쌍하게 여겨지던 시절이라 주위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시부의 재혼 자리를 알아봐 주었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시부는 일이 무척이나 바쁜 실력 있는 목수였는데 실력이 진짜 좋아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각 지방에서 끊이지 않는 일거리를 쫓아다녀야 해서 바빴대요. 돈을 버는 만큼 시간에 쫓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시부의 재혼은 오로지 남편을 위한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챙겨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한 시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우리 남편은 행복했을까요? 시부는 그 와중에도 새엄마가 들어오면 남편을 챙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걱정에 아이가 딸린 여자를 새엄마로 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새엄마가 생긴 날 4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도 생기게 되었죠.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4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생겨서 참으로 좋았다고 했었어요. 우리 남편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시부가 재혼을 했으니 여동생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남편은 나서서 동생이랑 놀아주고 참 잘 챙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고 싫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 아니냐고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떡하냐면서 걱정을 했대요. 우리 남편한테 자기 딸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소름 끼친다고 딴 마음 먹는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대놓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그냥 여동생이 귀엽고 예뻐서 놀아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었던 건데 겸상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속상했다고 했어요. 그 어린애가 알면 뭘 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던 도중에 신우가 학교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까먹고 신발 주머니와 운동화를 챙기지 않아서 신발을 분실하게 된 거예요. 놀란 신우이가 남편한테 찾아가서 오빠, 나 운동화를 잃어버렸어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남편은 신우의 신발을 찾아주려고 선생님께 양해를 드린 뒤에 같이 운동장도 찾아보고 학교 건물도 찾아보고 분실물 모아둔 곳에 가서도 찾아보았대요. 신발장도 다 뒤져보고 쓰레기 소각장도 다 가봤는데 누가 가져간 건지 결국 신발을 찾지 못하게 된 거죠. 실내화 신고 집까지 오게 되면 실내화가 더러워지고 내일 학교에서 당장 신을 실내화가 없으니까 둘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1시간을 넘게 학교를 뒤지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신호를 업은 상태로 집까지 10분을 꼬박 걸어온 거예요. 동생 발에 흙이라도 묻을까봐 그 어린 나이에 동생 가방까지 다 목에 걸고 애를 업고 온 거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여동생을 업고 집에 왔더니 시모가 난리가 난 거죠. 뭔데 내 딸을 업고 오냐부터 시작을 해서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더럽다고 당장 씻으라고 혼을 내고, 신우가 시모의 말에 놀라서 아니라고, 오빠가 나 신발 잃어버려서 실내화 더러워질까봐 업어준 거야 하니까 또 트집을 잡더래요. 그냥 그거 신고 걸어오는 게 낫지 생각이 불순해서 업고 온 거 아니냐고 표독스럽게 남편을 추궁한 거죠. 우리 남편은 그때 자기도 모르게 깨달았대요. 뭘 해도 새엄마는 나한테 마음 열 생각이 없구나. 나랑 잘 지내볼 생각이 없구나 하고요. 주말에 시부가 지방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또 잘해주는 척 엄청나게 신경을 써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주말이 차라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시부가 오는 날만큼은 진짜 가족처럼 화기애애하니까 하니까 엄청 기다렸대요. 하지만 매번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대요. 시부가 주말에도 지방에 일을 하러 가게 되거나 출근을 하게 되면 지옥이었다고 했어요. 방문을 잠그고 거실에 나와볼 수조차 없었대요. 거실에 나가면 왜 나왔냐고 방에 들어가라고 윽박을 질러서요. 밥은 맨날 맨밥에 김치, 김, 참치캔 이런 것만 주고 먹고 싶은 걸 말해도 어쩌라고 하면서 들어주지도 않았대요. 신우가 먹고 싶다는 건 사다 주던 해주던 어떻게든 먹게 해주면서 남편이 햄이라도 구워주시면 안 돼요? 하면 햄이 없어 하고 말았대요. 솔직히 애 키우는 집에서 햄은 무조건 구비해두는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먹는 걸로 차별받으면 정말 서러운 거 아시죠? 하지만 남편은 새엄마니까 하면서 꾹꾹 참고 그러려니 했대요. 아무튼 우리 남편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차별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대요. 집에 가봐야 온 것도 모르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고요. 오죽하면 교복 빨래도 남편이 스스로 해야만 했다고 하니까 정말 시모가 나빠도 너무 나빴죠. 집에 있는 게 너무나도 싫었던 남편은 결국 시부한테 부탁을 해서 종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마음이 편했던 거죠. 저녁밥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컵라면 하나씩 사 먹으면 시간을 버티고 버텼던 거예요. 한창 클 나이에 부실하게 먹어서 키가 크지 못할 법도 한데 시부가 체격이 좋아서 그런 건지 남편은 키도 쑥쑥 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교복 바지가 너무 짧아진 겁니다. 교복이 무슨 칠부 바지처럼 짧아졌는데 사달라는 말을 못해서 그냥 입고 다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또 웃긴 게 친구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도 좋고 잘 나가는 친구였나 봐요. 그 학교에 교복 바지를 칠부로 수선해서 입는 게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그냥 교복 사달라는 말을 못해서 입게 된 건데 친구들은 돈을 주고 수선을 하면서 칠부로 입고 다닌 거죠. 아무튼 학교에 칠부 바지 열풍이 부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선도부도 집중 단속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 남편도 교복 바지를 줄인 거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서 걸리게 되었고, 우리 남편은 새 바지를 구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입고 다녔대요. 학교 선생님한테 교복 살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긴 너무 쪽팔리잖아요. 사춘기 시절 아이들에게 예민한 문제니까요.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돈을 꽤 쏠쏠하게 벌고 있다는 걸 선생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가정환경 조사를 다 하니까 알고 있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교복 바지를 못 사 입어요
라고 한다는 건 선생님을 기만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남편이 무시를 하고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새엄마에게로 연락이 가게 된 거예요. 애가 행색이 영 불량해지고 요즘 어울리는 친구들도 좀 별로라고 하면서 새엄마를 학교로 호출한 거죠. 남편의 담임 선생님이요. 그제야 시무가 남편의 바지가 그 모양인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그전까지 남편이 학교 가는 걸 마중 나간 적도 없고 빨래도 안 해줬으니까요. 시모는 쪽팔리게 이런 걸로 학교로 오게 만든다면서 교복 바지를 새로 사줬다고 했어요. 물론 학교에 오고 가고 하게 만든 벌이라며 남편의 따귀를 엄청 세게 한 대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남편은 새 교복 바지를 꽉 쥐고 결심을 했대요. 하루빨리 이 집을 탈출해야겠다고요. 대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니면 빨리 취직을 하던 꼭 이 집을 탈출해서 혼자 마음 편하게 살겠다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시모의 경계가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신우가 2차 성장이 찾아오면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됐고 남편이 혹여라도 무슨 짓을 할까봐 시모가 곤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더욱 집에 있기 싫어서 학원을 더 늘렸고 자연스럽게 악착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시부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쯤 신우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사고를 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불량한 학생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도 피우고 동급생 애들한테 돈을 갈취해서 노래방을 다니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런 거죠. 신우이가 사고를 칠 때마다 시모는 학교에 불려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와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우는 반성이 없었고 시모한테 대들며 싸움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시모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탓을 하면서 네가 교복 줄이고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네 동생이 너 따라한다. 남편한테 화를 냈대요. 우리 남편은 몇 년 동안 여동생이랑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이 없는데 자기 탓을 하는 시모한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남편한테 신우 과외를 좀 시켜주라며 부탁을 했대요. 말이 부탁이지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투로 용돈 10만 원 줄 테니까 국영수 좀 가르치라고 대학은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집에 살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몇 시간씩 애 봐주는 건데 용돈 받는 셈 치고 애 공부 좀 시키라고 했대요. 남편은 그 말도 어이가 없는 거죠. 10만 원에 몇 과목을 봐주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좋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다른 애들 과외하면 한 과목 가르치는데도 한 달에 40만 원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고작 10만 원에 틈날 때마다 전 과목을 가르치라고 하는 게 도둑놈 심보지 뭐겠어요. 남편은 애초에 싹을 잘라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했대요. 신우, 딱 봐도 공부할 머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맨날 저렇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나가서 노느라 바쁜데 무슨 공부냐고 포기하시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시모가 어쩜 오빠가 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졌다는데 애초에 가족 취급 안 한 건 시모였잖아요. 남편이 신우가 얼굴은 좀 예쁘장하게 생겨먹긴 했으니까 저 얼굴 가꿔서 시집이나 보낼 생각하라고 했대요. 시모가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걸 뒤로하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바로 휴학계 내고 군대에 가버렸답니다. 글쎄. 일찍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휴학계 내고 군대로 바로 간다면서 남편도 그렇게 했대요. 아무튼 군대에 있는 동안에 받는 작고 소중한 월급들 깡그리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군대에 전역하자마자 학교 근처에 고시원 같은 원룸을 얻었대요. 처음 가져보는 아무도 없는 자신만의 공간이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그래도 대학 등록금은 다 내주고 용돈도 보내줘서 과외에서 버는 돈까지 합쳐서 생활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생활력 참 강하죠? 그래서인지 집안일도 참 잘해요. 아무튼 대학도 잘 졸업하고 햇볕도 거의 안 드는 원룸에서 악바리처럼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대기업 취업이 확정된 그날 햇볕이 안 드는 그 집이 남양집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대기업 취업한 뒤 눈칫밥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누굴 만났게요? 바로 저를 만났습니다. 저랑 같은 회사 사내 커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그런 일생을 모르고 만났고 저에게는 벌어진 적 없는 일이었기에 처음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충격이 컸어요. 화목하게만 자란 우리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고 물꼬를 트고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이 상당히 진중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게다가 꽤 진지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하고 자주 와서 밥도 같이 먹고 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었거든요. 당연히 집에서도 저러겠구나. 사람이 참 바르게 자랐구나. 친딸인 저조차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우리 부모님을 챙겼거든요. 때가 되면 영양제 일일이 챙겨서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 스킨로션 떨어질 때가 되면 새로운 제품을 사다 바치고 했거든요. 당연히 본인 부모님께도 그러겠구나 했는데 전혀 교류 없이 지내던 상태였던 거죠. 우리 둘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남편은 본인 집을 생각하면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새엄마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모인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남편한테 대기업 다니는 남자 중에 멀끔하고 돈 많은 인간 어디 없냐면서 신우 결혼을 좀 시키자고 했대요. 친구 중에 의사는 없냐, 변호사는 없냐.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 친구 안 사귀고 뭐 했냐. 대기업 다니면 그런 인맥들 다 생긴다고 하던데 너는 어디서 뭐라고 있길래 그런 친구 하나 없냐? 너는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 잘 가는 게 그리 곶감냐? 왜 좋은 사람 찾아오지를 않냐 하면서요. 결혼정보회사에 신우를 등록하러 갔는데 신우가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정보 업체에서도 거절을 한 거죠. 그게 분해서 남편한테 대기업에 어디 격리 자리라도 하나 달라면서 돈 계산은 잘하니까 그런 데에 꽂아주라고 요구를 했대요. 무슨 구멍가게도 그런 식으로 취업은 안 시킬 텐데 대기업이 가당키나 하는 소리겠어요? 남편이 하루 이틀은 걸러들었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그런 소리 하면서 자리 내놔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우리 남편 얼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데 집안 사정이라고만 하니까 저도 궁금해도 더 이상은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런 와중에 우리 집에서는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냐고 남편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나이가 30 초반이 넘어갔는데 우리 집에서도 슬슬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남편 옆구리를 찌르니까 남편은 그게 고민이 된 거였어요. 시모가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요구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걱정이 돼서 저를 집에 소개해주는 게 겁이 났던 거죠. 혹시라도 제가 지레 겁먹고 결혼 못하겠다고 도망이라도 가면 큰일이니까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마음 먹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매 맞을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죠. 그러면서 혹시 시부는 당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냐? 차별받으면서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받고 산 거 알고 있냐고 하니까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집에 자주 오지도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고. 물론 예전처럼 매일같이 집에 없는 건 아니지만 간간히 나가신다고 했어요. 뭐 남편이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자취를 시작했으니까 시부도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도 시부를 제가 색안경 끼고 보게 된 계기이기도 했거든요.
조금만 들여다보고 아들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시부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싶었고요. 주말에는 되도록 집에 있으려고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눈치 자체를 못 챘다는 게 우리 남편한테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빠지게 되었죠. 어쨌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무랑 신우가 절 딱 보자마자 위아래로 쭉 훑어내리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신우가 절 보면서 눈은 안 우는데 입꼬리만 올려서 억지로 웃는 그 얼굴 있죠?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축하해요. 우리 집처럼 화목하고 단란한 집에 시집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요즘 시월드다 뭐다 말 많잖아요? 우리 집에 온 건 축복받은 일이지. 감사하게 생각해요. 누가 누구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건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대놓고 그냥 시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선물로 제철 과일 바구니를 백화점에서 비싼 거 사서 갔는데 과일 바구니 보자마자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나, 세상에서 두 번째로 쓸모없는 걸 들고 왔네. 값만 비싸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거. 예, 첫 번째는 뭔지 아니? 바로 꽃바구니란다. 꽃이랑 과일은 하등 쓸모없으니 앞으로는 들고 오지 말아라. 고기면 몰라도 과일이 뭐니? 근데 진짜 저도 이런 사연을 많이 들어도 보고 찾아도 봤는데 보고 들으면서 매번 다짐한 게 있거든요. 내가 저런 취급을 받으면 하나하나 다 말대꾸를 해야지 했는데 막상 제 일로 닥치니까 입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데 어버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딱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다시 들고 가죠 뭐. 우리 장인 장모님이 과일 좋아하시니까 차라리 잘 됐네. 자기야, 집에 가서 장인 장모님이랑 나눠 먹자.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시모가 당황해서는 남편한테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도 과일 좋아하거든. 우리 딸이 멜론 좋아하잖아. 오빠가 돼서 그것도 모르니? 하더라고요. 멜론 비싼 과일인데 잘 됐다고 이따가 우리 딸 입에 쏙 넣어줄게 하는데 남편이 심드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집에서 이런 비싼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몰랐네. 이렇게요. 우리 남편이 정말 처음으로 존경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로바로 그런 말을 뱉어내는지 멋있어 보였어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입을 삐쭉 내밀고는 아니, 내가 어릴 땐 주지 않았나? 하면서 변명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부가 딱 그러더라고요. 뭘 보자마자 예비 며느리한테 나를 세우고 그러냐고 저녁부터 먹고 이야기하자고요. 어차피 기대도 안 한 식사 자리긴 했는데 반찬이 생각보다 너무 단출해서 좀 실망감이 컸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자랐구나 싶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언짢은 기색이 올라오고 있었죠. 시부가 헛기침을 하더니 고기라도 굽지 준비를 왜 하다 말았냐고 타박하니까 시무가 뭐라고 했게요? 제가 고기를 사올 거라 생각해서 고기를 따로 준비해두지 않았다고 제 탓을 하는 겁니다, 글쎄. 신우가 옆에서 시무 말에 거듭답시고 언니가 센스가 좀 있었어야 했는데 센스가 없다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눈치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내가 언니한테 꼽을 주려는 건 아니고 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하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반말 찍찍하는지 4살이나 어린 주제에 남편이 그런 여동생을 싸늘하게 바라보더니 사람 참 안 바뀐다고 너도 예전 그대로구나 하더라고요. 새언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누가 반말부터 찍찍 갈기냐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하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시부도 신우한테 가족될 사람이라고 해도 예의는 차려야 하는 거라고 존댓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웃긴 게 시무랑 신우가
시부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깨갱하더라고요. 그게 참 의외였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서 시부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부서가 다르다던데 소개라도 받은 거냐 하면서 남편과 저의 연애사를 궁금해 하셨어요. 그냥 뭐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때 서로 휴대폰 번호 교환하고 만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시모가 제 앞에 과일이란 과도를 탁 소리 나게 내려두는 거예요. 느낌이 바로 딱 오잖아요. 이거 나한테 시키려고 일부러 내 앞에 두신 거구나. 기싸움 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요. 아니나 다를까 웃는 얼굴로 우리 새아기 솜씨 좀 보자면서 과일 깎는 거야 요즘 다 기본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 기본도 못하게 생겼던데 뭐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제 솜씨를 자랑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대기업 취직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대학생 때 호프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학교 앞에 저렴한 호프집이라 늘 손님이 미어 터지는 곳이었는데 제가 바로 과일 안주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란한 솜씨로 과일을 척척 깎아서 플레이팅까지 완벽하게 해서 내놨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과장된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언니 소시적에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데 많이 다녔나 봐요? 아니면 술집에서 일을 했나? 솜씨 대박이네. 물론 호프집도 술집이긴 하지만 신우가 말하는 술집은 뉘앙스가 조금 다른 술집이었어요. 제가 네? 하면서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표정을 싹 굳혔더니 신우가 놀래는 척하면서 되려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머 언니, 진짜 술집에서 일했던 거야? 대박이다. 술집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대기업을 갔어? 술집 손님 중에 대기업 사람이 있었나? 스폰서야? 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아니 저기요 하는데 남편이 바로 정색하고 미친 거 아냐?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지나갔을 말인데 남편이 화를 내니까 신우가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더라고요. 스폰이라니 신우 생각하는 거하고는 진짜 영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보태려고 학교 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깔깔 웃으면서 아니, 호프집도 술집이지 뭐 이러더라고요. 시부가 신우 손을 찰싹 내리치면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자꾸 이러면 용돈이고 뭐고 다 끊어버릴 거라고 했죠. 너도 새언니처럼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맨날 클럽 나이트 다니는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누구 앞에서 하냐고 했어요. 시부가 꽤 기분이 나빴는지 신우한테 한 소리를 하니까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보면 아빠는 이런 식으로 오빠랑 나랑 차별을 하더라. 오빠만 좋아해 맨날. 입을 삐죽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차별은 누가 받았는데 그딴 소리를 하는 건지 제 속이 터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쓸고 지나간 것처럼 순간 정적이 찾아왔는데 시무가 딱 그러더라고요. 예, 너네 이제 부부가 대기업에 다니는 거니까 돈은 섭섭지 않게 벌겠다. 우리한테 용돈은 얼마나 줄 수 있니? 피는 안 섞였어도 키워준 부모인데 그래도 다달이 15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이제 너희 아버지도 늙어서 일 못해. 우리도 노후 즐기면서 쉬엄쉬엄 살아야지. 그러니까 신우가 냉큼 끼어들어서는 저는 용돈 50만 원씩만 주면 돼요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숨만 들이키고 있었고 남편은 바로 대답을 했어요. 너는 알아서 벌어서 쓰도록 하고 시댁에 주는 만큼 처가에도 당연히 드려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애 낳아서 키우려면 돈도 모아야 하고 아직 아파트 대출도 남아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용돈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와이프랑도 이야기 끝냈고요. 30만 원이라는 말에 시모가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부가 말을 딱 끊더라고요. 용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둘이서 행복하게 알아서 잘 살라고 그게 효도하는 거라고요. 시무는 씩씩거리면서 시부한테 애들 키워놨는데 우리 노후는 책임지라고 해야지 하고 있고 시부는 바라는 게 뭐가 그리 많냐고 애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노후를 즐겁게 하는 거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시부는 생각이 제대로 박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꼈죠. 그렇게 첫인사와 동시에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는 시작부터 단단히 일러두었죠. 우리 남편의 과거를요. 차별도 심하게 받았지만 시무랑 신우가 무척이나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게 된다 하더라도 자주 마주칠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고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긴 하죠. 하지만 워낙 우리 남편을 예뻐해 주시기도 했고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아버지께서 무척이나 분노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들을 누가 차별을 하면서 키웠냐고 이제 우리 사위니까 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당연히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랑 신우가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고 미리 일러두었던 터라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어이는 없더라고요. 상견례를 한정식 집에서 했는데 식당에 자리를 안내받아서 들어가자마자 핀잔 주기 바쁘더라고요. 대기업의 센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면서 무슨 호텔 레스토랑에 룸 잡고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이런 집이면 친구들한테 자랑도 못하겠다고요. 시무랑 신우가 구시렁구시렁 거리는데 우리 부모님은 딱 시부랑 할 이야기만 나누시더라고요. 대놓고 시모를 무시하니까 시모도 나중에는 조용히 옆에서 끼어들 말만 탁탁 끼어드시대요. 우리 부모님께서 애들 집은 지금 사위가 혼자 사는 그 집에서 신혼집 꾸미는 거냐고 대출금은 좀 갚아주시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끼어들어서는 우리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애들 못 도와준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면서 용돈은 달라고 했더니 칼같이 거절하더라. 애들 키워봐야 소용도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한 귀로 듣고 흘리고는 그럼 예단이나 예물도 하지 마시고 애들끼리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자고 했어요. 시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시무가 끼어들더니 아니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르죠 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 보니까 모피도 받고 가방도 받던데 나도 하나쯤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신우가 옆에서 나도 백 하나는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다시 대화를 원점으로 돌려서 그럼 집 대출금은 갚아주시는 거냐고 하니까 그건 또 쏙 무시하고 애들이 알아서 대출금 갚아야지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말이 영 안 통하니까 제가 나서서 집이며 혼수며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예단 예물도 따로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반지도 그냥 서로 마음에 드는 걸로 알아서 골라서 사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시무가 아니 우리도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시부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아들 대기업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면서 대기업 보낸 값은 받아야지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이없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딸 대기업 보내느라 힘들었다고. 근데 솔직히 애들이 알아서 잘해서 간 거 아니냐고요. 언성이 조금 높아지니까 그제야 시부가 인상 팍 쓰더니 시모한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정신 사납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뜻대로 알아서 하는 걸로 정했고
남편이 시댁 근처에도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살던 아파트가 친정이랑 가까운 위치여서 그러자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꽤 살만했습니다. 남편도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서인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고요. 우리 부모님이랑 자주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이제야 정말 가족이 생긴 기분이라며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요. 시댁이랑은 최소한의 도리만 지키면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시댁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름 아닌 신우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신우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너무 당당하게 아니, 클럽에서 내가 진짜 대단한 인간 하나를 물었잖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네? 하고 물어보니까 클럽에서 만난 남잔데 건물주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건물주 만나기가 쉽냐면서 바로 꼬셔서 임신부터 했지 하는 거예요. 아니, 연애를 한 게 아니라 임신부터 했다고요?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되물었더니 건물주라는데 당연히 바로 임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요. 그 남자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차 한 대 값이라며 들고 다니는 가방은 얼만 줄 아냐고 흠이 있다면 어릴 적에 차 사고를 크게 당해서 차를 못 타고 다녀서 차가 없는 거 딱 하나라고 하는데 뭔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기꾼 아니냐고 하니까 시모가 저한테 질투하냐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대요. 신우는 임신 10주 됐다면서 빨리 결혼식 올려야 된다고 배 나오면 드레스 핏이 안 산다고 난리를 쳤어요. 진짜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반전도 존재했습니다. 신우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신혼여행지도 고르고 웨딩숍도 고르는데 자꾸 너무 비싸지 않냐고 핀잔을 주더래요. 시부모 될 사람도 미리 만났는데 예비 신랑이랑 달리 너무 후줄근하더라는 겁니다. 예비 시매부가 그냥 원래 검소하신 분들이라고 절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건물도 사고 한 거라고 했다는데 좀 미심쩍었대요. 아무튼 시모는 건물주랑 결혼한다고 온 동네방네 난리 법석을 떨었고 신우도 건물주라는데 후줄근한 게 뭐가 문제야 싶어서 결혼 준비를 한 거죠. 태교도 열심히 하고 술도 담배도 다 끊고 현모양처인 척하면서 상견례 준비를 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 부부도 와서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해줘야 된다길래 머릿수 채우러 따라 나갔죠. 그런데 저랑 남편이랑 예비 사돈을 보는데 인상에서 풍기는 그 특유의 제비 느낌이 영 별로였습니다. 예비 시매부가 진짜 제비족처럼 생겨서 느글느글하고 예비 사돈댁은 그런 자리가 불편한 건지 어색한 건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이미 임신 15주가 된 신우는 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더 나오기 전에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며 빠르게 예식 날짜를 잡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모가 또 욕심이 그득한 사람이잖아요. 대놓고 예비 사돈댁에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애들 집은 어디로 해주실 건지, 가지고 있는 건물 월세는 얼마나 들어오냐, 어디 동네에 있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예비 사돈댁이 그러는 겁니다. 집은 애들이 알아서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건물 월세는 무슨 월세요? 사는 동네는 금천구인데요. 시모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건물주라면서요 하니까 건물주? 무슨 건물주? 우리 집 전세예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 사돈도 궁금했다면서 우리 시부가 집 짓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디 건설업 사장이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확 생기는데 저랑 남편은 이게 뭐지?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다들 질문만 가득한 대화를 하다가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신우랑 예비 심해부가 둘 다 집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심해부는 개뿔 가진 거 하나도 없으면서 여자 하나 잘 잡아서 결혼하려던 제비족이었고 입고 다닌 것, 들고 다닌 것 모두 짝퉁이었던 것이었어요. 신우는 행색만 보고 건물주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도 건설 쪽 일한다고 집 짓는 사람이야, 사장이야 하면서 거짓말을 친 거죠. 시부가 물론 목수였기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사실을 상견례 자리에서 모조리 다 알게 된 거죠. 예비 심해부는 뭐야, 건설업 운영한다며, 사장이라며 이러고 있고 시무는 야 뭐야, 너 시계랑 가방이랑 다 짝퉁이야? 건물주라며 하고 있고 시부랑 시모는 머리 싸매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예비 사돈댁도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고 저랑 남편만 밥 먹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죠.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결혼이고 나발이고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서로 사기꾼 집안이라고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우만 사색이 돼서는 지금 임신 중인데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면 어쩌냐고 소리 지르고 예비 심해부는 신우한테 몸부터 들이댈 때 알아봤다면서 자기가 완전 꽃뱀한테 당한 거라고 애 지우던지 하고 나가버리고 이미 16주가 다 되어간 애를 어디서 지우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신우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시모는 신우 등짝을 퍽퍽 때리면서 건물주라며 팔자 폈다며 그러더니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지 시모가 신우한테 멍청한 년이라고 지 팔자 지가 꼬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개판이 된 상견례 자리를 뒤로하고 저랑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진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 제대로 영화 한 편 봤다 하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얼굴이 죄다 썩어 문드러진 신우가 시무랑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니까 시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애를 지울 방법을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다지 뭐냐. 출산을 해야 하는데 미혼모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애 키우면서 혼자 살아? 그러니까 얘가 애 낳으면 너네 부부 호적에 올려두고 친자식처럼 좀 키워다오. 가족이라면 그 정도는 다 받아주고 할 수 있지 않니? 저는 어이가 없었죠. 우리 자녀 계획도 아직 못 세웠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저희도 아직 자녀 계획을 못 세웠는데 누구 애를 맡아서 키워요?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걸로 보여? 시엠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러면 내 딸을 미혼모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너네 호적에 넣는 게 뭐가 어려워?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이 코웃음을 팍 치면서 신우를 노려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신우가 남편을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너 내가 차별받고 자란 과거를 다 알면서도 나한테 네 자식을 맡기고 싶냐? 내가 네 자식한테 무슨 짓을 어떻게 할 줄 알고 나한테 애 보내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러니까 신우가 놀래서 오빠 하면서 벌벌 떨더라고요. 시무도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아무 소리 못하고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해도 나한테 아이 보낼 자신 있어? 무섭다, 무서워. 어떻게 오빠가 돼서 아직도 그런 걸 마음에 두고 이런 식으로 동생을 괴롭혀? 차별을 한 사람은 모르지. 당한 사람만 아는 거지. 나 같으면 내가 무서워서라도 이런 부탁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부탁을 해? 됐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 네가 저지른 짓 네가 책임지고. 그러더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신우랑 시무를 쫓아냈어요. 얼마나 제 속이 시원하던지 박수를 쳐줬답니다. 그 뒤로 신우랑 시무는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앞장서서 심해부 될 뻔한 그 사기꾼한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 신우는 결국 출산을 해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요. 가끔 우리한테 애를 봐달라고 시부를 꼬셔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 남편이 당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애를 맡기겠다고요? 라고요. 그 덕에 시부도 남편이 과거에 당한 차별에 대해 모조리 다 알게 되었고, 시부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렇게 아들을 괴롭혀 놓고 어떻게 애를 아들 호적에 입적시켜서 키워달라는 철면피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그 와중에도 시모는 우리 남편이 너무하다고 했다네요. 시부는 짐 싸서 나가고 싶은 거 아니면 우리 남편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신우가 저한테 연락 와서는 하루 정도 봐줄 수도 있지, 그걸 다 시부한테 일렀냐고 하면서 자기한테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을 하대요. 저는 웃으면서 자업자득 아니에요?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이러면서 전화 끊더라고요. 이제 와서 신우도 왜 우리한테 친한 척 하는지 눈에 빤히 보여서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시모도 신우도 우리 남편 괴롭혔던 그 죗값을 태어난 아이에게 평생 숙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역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겠죠? 모든 일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답니다. 저와 남편은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